네,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같은 주택이어도 단독 명의자에 비해서 부부 공동명의의 세 부담이 적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달라지는 종부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이 함께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부 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금 제도를 둘러싸고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종부세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를 해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한다는 방침이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현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뜻대로 될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른바 플랜 B 계획까지 만들어서 만약에 통과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통해서 세금을 조정하는 이런 방안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는 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어떤 그 가정 속에서 다양한 세금 부과 상황이 지금 나오게 돼서 더욱더 지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의회에 국회에 제출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안을 놓고 이렇게 볼 때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부부 공동 명의에 관한 이 기초 공제 부분인데요. 현재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나누어서 명의 등기를 해 놨을 경우에 현재 정부가 마련해 놓은 이 기초 공제 금액은 1인당 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두 사람을 합치게 되면 결국은 이제 18억 원이 되는 것이죠. 18억 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공시가 기준이니까 실제 가격 기준으로는 약 한 시가 22억 원 내지 23억을 넘어서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 공동이 아닌 남편이나 또는 아내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도 지금 이 기초공제가 6억 원에서 현재 대폭 올랐어요. 현재 11억까지 올라가고 거기다가 올해는 또 추가로 3억 원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14억까지 공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부부가 공동 명의를 했으면 합했을 경우에 18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개인이 단독으로 했을 경우는 14억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 공제 금액에 4억 원 지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제 또 하나의 불공정이다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이렇게 너무 미세하고 또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혼란과 불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에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 노령 특별 공제가 있어서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부부 공동 명의가 기초 공제가 더 많다. 그거 하나만 보고 이것을 부부 간의 재산을 나눠버리면요. 남편과 아내 간의 나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부 간의 명의를 변경해도 장기 보유 대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 시점,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꾼부터는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낼지는 이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르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이를 들면 오래 보유한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장기 또는 노령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부부 공동 명의가 현재 기초 공제가 18억으로서 단독 명의의 기초 공제 14억보다 4억 원 정도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았고 또 국회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폭적인 변경이 있어 왔던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추가 개정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 또 개정이 안 됐을 때 정부가 플랜 B, 플랜 C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 이것은 세법 개정을 앞두고 하나의 시뮬레이션이다. 그리고 부부 공동이냐 단독이 어떤 경우에는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불리하게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따져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 조건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좀 비교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같은 주택으로 놓고 봤을 때 단독 명의자에 비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게 종부세 부담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쉽게 이해될까요? 예,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이를테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14억에서 18억 원대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동산, 이것은 뭐 시가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7억에서 20억 원대에 있는 주식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한 푼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단독 명의로 하면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몇 퍼센트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볼 수가 없고요. 그런데 바로 이 경우에서 이제 같이 세금을 내야 될 경우라면 장기 보유, 그러니까 1년, 3년 이렇게 계속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또 깎아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깎아주는데 부부가 나이가 다를 경우에 둘이서 가르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 쪽에 부동산 소유가 돼 있다가 부부가 가르게 되면 나이가 훨씬 평균 나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누가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 이것을 단정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나이 또는 부동산 보유 기간 이런 것에서 다 달라진다. 다만 이제 종래에 비해서 기초공제 원천적으로 처음에 깎아주는 기초공제 금액에서 부부 공동 명의가 현재 지금 단독 명의보다 약 4억 원 정도 더 유리하게 됐다. 뭐 이건 근데 이제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요 세율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가 받는 혜택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종전에는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 불이익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부 공동으로 하면 요즘 이 노후의 부인들 아내의 어떤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부부 공동으로 하자라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에는 부부 공동에 대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현재 적어도 뭐 이 부부 공동이라는 이유로서 특별히 손해보는 일은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인권 단체에서는 반기고 있는 반면에요. 또 세금이라는 게 단독으로 하느냐 부부 공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별나는 이런 복잡한 세제는 이것 자체가 바로 혁파의 개선의 대상이다라는 이런 볼멘 소리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는 올해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이제 소폭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정부가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 안에서 60%로 끌어내린 뒤에 내년에 이제 80%로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예, 이 대목도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요.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이래서 과세 표준이 나왔을 경우에 그 공시지가 자체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융통성을 줘서 공시지가의 60에서 100%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그 금액을 좀 조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끌어올려서 지금은 95%,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 공시지가로 나온 금액 100%를 세금으로 과세하는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좀 조정하겠다. 어디까지 조정하느냐? 최대
6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올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60%로 낮추겠다는 것이거든요. 통과가 되면 또 80%로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확정된 것도 아닌데다가 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얼마나 낮아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현재 만약에 그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정부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 60%로 낮춘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는 세금이 내려가는데 내년에는 또 정부가 정상화 차원에서 80%로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 가액 비율이 높아지니까 과표가 높아지니까 내년에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정해지지 않는 어떤 가정의 가정, 상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를 획기적으로 낮추려고 그러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 종부세를 둘러싼 아주 큰 세금 전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단독 주택의 경우에 기초 공제를 현재 올해는 14억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특히 민주당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올해로 끝나니까 공정거래 가격 비율 외에도 바로 기초공제가 내년부터는 또 정상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자의 내년도 종부세가 올라가는 이런 변수도 있는데 내년 가서 또 그 특례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든 시나리오를 좀 돌려보는 상황이고 국회 통과돼야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은행 횡령 사고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은행 700억 원 횡령 사고도 있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은행 횡령 사고가 여러 가지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씩 은행들이 이제 고객의 돈을 빼내는 그래서 사리사욕으로 채우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은행의 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 신용도 추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행에 안전하고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은행만은 내가 맡긴 돈, 그 정해진 룰대로 정해진 기간, 정해진 이자율을 100% 준다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존재하고 사실은 화폐 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은행의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잇따라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금 최근에 차장급 직원이 은행 내부에서 정부 돈을 빼내서 그 금액이 약 7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빼낸 행위 자체도 물론 문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돈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자기가 사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그것을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697억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네. 8년 전, 9년 전에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이란 회사가 한국 그 일렉트로닉스를 사겠다고 해가지고 계약금 쪽으로 우리 정부에 내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게 협상이 잘 안 돼서 그것을 압류해놓고 있은 것을 정부가 우리은행에 맡겨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차장급 직원이 관리하면서 전부 다 이 횡령을 해갔다. 그런데 은행은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 은행 직원이 한 분야에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본인 혼자서 모든 관리를 다 해왔다. 한마디로 적어도 우리은행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내부 관리 시스템이 은행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사금고 수준 그 이하로 사금고도 저렇게 직원들이 돈을 수백억씩 빼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참혹한 금융 시스템의 미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횡령 사고가 계속되니까 금융감독원이 명령 휴가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듣기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예, 명령 휴가제라는 게 금융기관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요. 강제로 언제라고 예고하지 않고 바로 하루 전날
당신은 지금부터 일주일간 휴가 좀 갔다 오세요. 그리고 무조건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은행의 감사팀이 그 휴가 간 직원들이 해온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쭉 챙겨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은행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본인이 만약에 회사를 계속 다니면 계속 조작, 분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배제시켜 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도입된 게 은행 자율로 2000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것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2014년에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저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정말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이 그 명령 휴가제를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늬만 흉내를 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은행들의 책임이 크고요. 또 금융감독원도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렇게 문의만 하게 된다든지 명령휴가제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를 잘 안 하면 문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8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문책한 것은 KB국민은행 단 한 건뿐이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은행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보겠지만 금융감독원도 크게 상대를 나무랄 상황은 아니다. 아무튼 새로 들어선 이 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뒤늦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상당히 크게 인지를 하고 이 대책을 상당히 세게 강구하겠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선을 하고 금융감독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통제에 개입하겠다 이래 되는데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감독원이 하겠다라고 주장은 해왔거든요. 그러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래서 이번에도 공연불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금융 안정의 여지가 굉장히 크고 이복현 감독원장의 제도 개선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국 기름값이 휘발유는 1,800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도 경유 가격은 아직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기름값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기름값이 지금 휘발유값, 경유값 다시 지금 1,800원대로 돌아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게 정확하게 올 2월 24일인데요. 이제 그때부터 기름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800원대로 내려가는 이것은 3월 9일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는 매우 그동안에 국제 유가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매우 소망스러운 정말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내려가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경유값, 휘발유값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추가로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1,800원대로 떨어지는데 결국 앞으로의 우리 휘발유값, 경유값의 향배도 거의 전적으로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 또 미국의 비축유 방출 상황, 특히 내일 모레 오페크가 바이든 대통령의 당부를 받아들여서 정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여부에 따른 외생 변수가 우리 유가를 많이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류세 인하도 상당히 도움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